안녕하세요, 김은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지난주 연예가에는 가족 때문에 눈물 짓는 스타부터 드라마 제작사와 갈등을 빚은 스타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연예 터치 시간에 이 다양한 연예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날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날씨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깥 날씨 어떤지 먼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나무의 나뭇잎은 어느덧 하나둘 떨어져 바닥에 수북히 쌓여 있고요. 또 해가 짧아진 걸 보면 겨울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공기는 쌀쌀합니다. 8시가 조금 지났는데요. 서울은 2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은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지만 짙은 안개와 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내륙과 서해안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주와 광주, 사천공항에는 맨눈으로 목포물을 분간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800m 안팎인 저시정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조금 뒤 10시를 전후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시 기준으로 가시거리는 경기도 포천과 전남 영암이 40m, 강원도 철원 60m 등 내륙 곳곳이 50m 안팎까지 짧아져 한 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공기도 탁합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 전북, 경북에서 입자가자가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오전까지 충남과 울산에서도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당분간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시간 먼지 농도 자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륙의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 한때 제주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서풍이 불면서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수 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낮엔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제법 오를 텐데요. 서울 13도, 대전 14도, 광주 16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3에서 6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금세 낮아집니다. 체온 유지 잘 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비 또는 눈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고요.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조금씩 낮아져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기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아쉬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입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공기 중에 거쳐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건강관리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네,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편의 구속으로 눈물 흘린 스타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분 얘기죠? 네, 바로 방송인 김나영 씨 소식입니다. 김나영 씨 소식으로 인해서 지난 주말 포털 검색어가 정말로 뜨거웠는데요. 네. 김나영 씨는 2003년에 리포터로 방송에 입문을 했습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정말 톡톡 튀는 입담을 보여줬고요. 네. 또 패션에서도 남다른 센스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가 지난 2015년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네. 10살 연상의 남자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두 아들을 낳으면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SNS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던 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김나영 씨의 남편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이었죠. 부당 이득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하게 이득을 취했다 이런 얘기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김나영 씨 남편 A 씨를 비롯해서 몇몇 경제인이 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선물 옵션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라는 혐의로 구속이 된 것인데요. 상황들을 보면 13일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소 개장 혐의로 사설 선물옵션 업체 대표 최 씨 등 3명을 구속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건이 뭐 세간의 관심을 크게 받진 못했습니다만 이때 구속된 업체 대표 최 씨가 김나영 씨의 남편이라고 알려지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경찰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소재 사무실 금융감독위원회 인허가가 없는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 선물옵션 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모았고 이 투자자가 한 1,000여 명 됐었고요. 돈도 아주 큰 금액으로 투자금을 모아서 이 선물옵션 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인허가 받지 않은 업체에서 선물옵션 투자를 했던 것이고 그러네요. 거기서 생긴 이익금은 부당 이득금이 된 것이죠. 네. 예. 사실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데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아이러니한 부분, 일각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바로 김나영 씨가 남편의 직업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예, 그러네요. 언뜻 듣기에는 잘 이해가 안 네.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네, 남편의 구속으로 굉장한 논란이 커지자 김나영 씨가 직접 긴 글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김나영 씨가 남편을 만나면서 결혼을 하기까지 그 과정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의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자산 관리를 하고 운용하는 사람,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언뜻 생각하면 어떻게 남편의 직업을 모를 수가 있지?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네, 뭐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연예인이라는 직업도 사실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이 봤을 때는 이해 못할 부분들이 제법 있는 그런 직종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김나영 씨도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금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속속들이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나영 씨가 남편의 하는 일이 금융과 관련된 일이다 정도만 알았지 뭔가 이렇게 나쁜 일에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냥 나는 그냥 금융하는 사람이야. 뭐 네, 이렇게 네. 얘기해버리면 또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나영 씨의 입장도 그런데요. 네. 일단 김나영 씨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열심히 방송 활동을 했잖아요. 자신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그냥 각자 했었고 생활비 정도만 조금 받고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일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방송에서도 김나영 씨가 남편에 대해 이제 직업을 묻자 그냥 나는 잘 모르겠다. 너무 모르는 분야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돈으로 어떻게 뭐 관리하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좀 두루뭉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능으로 어떤 아이템이 되어서 주변에서 그냥 다 함께 한바탕 크게 웃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냥 넘어갔던 그런 하나의 소재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게 됐구나라고 사람들이 또 원인도 찾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편분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충격이 더 클 것 같아요.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세한 내용은 기사라든지 내용을 보고 알았다고 해요. 네. 김나영 씨가 이제 어느 날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내용이라서 너무나 충격이 크다면서 남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죄값을 치를 것이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뒤돌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진정성 있는 입장이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물론 반대의 평가도 있지만 일단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태를 파악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고 또 조사라든지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준비 절차도 밟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나영 씨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두 아이들과는 SNS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했었는데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SNS도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도 지금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고 직접 운영한 1인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의 영상 콘텐츠 또한 모두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아들하고 함께 방송을 출연해서 참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훈훈한 모습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사건이 사실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보자면 김나영 씨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남편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앞으로의 방송 활동에 지장은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무엇보다도 일단 피해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김나영 씨가 가족들과 밝은 모습으로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은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들과 촬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일단 하차 수순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사실은 그 김나영 씨의 이 추 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비슷한 일을 겪었던 동료 연예인들 사례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표적인 게 박혜미 씨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미 씨 남편 황민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서 이 인사사고까지 나는 큰일이 벌어졌었죠. 그때 박혜미 씨가 보여줬던 태도, 행동들이 아마도 김나영 씨에게 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박혜미 씨는 남편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 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 이 박혜미 씨 스스로도 그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들 직접적으로 만나러 다녔었고 또 계속해서 이제 계속 그 보여줬던 태도가 일관됐었죠. 네. 남편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남편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나도 통감한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유족들도 박혜미 씨의 이런 진정성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마음을 담아서 공익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유족들도 인정을 해준 부분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남편하고는 별개로 박혜미 씨를 평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김나영 씨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김나영 씨도 지금 현재 남편이 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김나영 씨가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죠. 네, 죄값을 치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네티즌들도 김나영 씨의 이런 상황들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글쎄요,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불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숨기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김나영 씨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라는 그렇죠. 목소리들도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앞으로의 상황도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드라마 제작사와 배우의 갈등입니다. 네, 제작사와 배우면 윈윈해야 하는 관계인데 그렇죠. 어떤 제작사와 배우죠? 네, 드라마 사전 제작 드라마로 알려진 사자의 제작사와 배우 박혜진 씨 지금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 박혜진 씨 측의 공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 사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간 뭐 스태프 임금 관련 미지급도 있었고요. 또 여주인공 하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자 주인공 측과의 갈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제작 드라마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난 21일이었습니다. 그 사자의 제작사죠. 빅토리 콘텐츠 측에서 남자 주인공 박혜진 씨 측과 연락 두절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밝히면서 박혜진 씨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박혜진 씨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라고 이제 내용을 좀 바꾸게 되는데 네. 글쎄요, 제작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박혜진 씨 측의 소속사 담당자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주장이죠? 일단 지난 11월 초에 그때부터 남자 주인공 측과 그러니까 소속사와 네네.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네. 겁니다. 보통 제작사가 스케줄을 잡거나 뭐 의견을 조율할 때 배우와 직접 연락을 하진 않잖아요. 네네. 소속사와 연락을 하는데 소속사와 연락이 두절이 되면서 결국 박혜진 씨가 사자 촬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고 더 이상의 드라마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힘들다라고 그러니까 제작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도 이 남자 주인공이 촬영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박혜진 씨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러니까 박혜진 씨 측은 뭐 연락 두절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냥 법적인 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네. 그러니까 박해진 씨하고 소속사 사이에 작성했던 그 합의가 있겠죠. 이게 뭐 드라마 스케줄이라든지 드라마 일정에 관련된 합의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그 중간 과정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박해진 씨는 모든 걸 이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래 종료하기로 했던 날이 그 3월 15일이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촬영이 순조롭지 못해서 일정 부분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5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을 했었고 이 연장에 박해진 씨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촬영 중단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0월 31일까지 재차 연장을 했었다라는 것이 박해진 씨 측의 입장입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보면 계약 연장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네. 얘기인데, 네, 네.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겠죠. 뭐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잦은 편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네. 촬영이라는 것은 날씨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협업이다 보니까 스케줄을 다 같이 맞추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라마 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좀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앞서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올해 초에, 1월 초에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5월에 스태프 임금 미지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중단이 됐어요, 제작이. 네.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연출자가 중간에 교체가 됩니다. 당연히 감독까지 그러면 교체가 되나요? 중단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여자 주인공인 나나 씨가 하차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러네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연급으로 나오는 가수 겸 배우 김창완 씨도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10월 말에 사자 출연 계약을 해지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 계약금 미지급이라든지 촬영 지연 등에 대해서 계약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이 김창완 씨도 하차하게 되는 거죠.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지현 인물들이 계속해서 촬영장에서 벗어나게 되고 드라마 제작사와 갈등을 빚게 되고 제작의 과정에도 이제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드라마가 제대로 제작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촬영이 진행된 거죠? 이 사자라는 네. 드라마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만들어지기 전부터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네네. 그 별그대의 장태우 감독이 처음에 연출한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 장태우 감독이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제작사와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였고 16부작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한 8부, 9부 정도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 제작 드라마로서의 의미는 이미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네. 네. 그런데 그러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주인공인 박해진 씨의 스케줄이 필요한데 박해진 씨는 이미 계약했던 시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다른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면 이 드라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그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제는 네. 제작사 측에서도 박해진 씨가 복귀를 해서 다시 촬영을 한다 이런 기대는 많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법적 공방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박해진 씨 측과의 법적 공방입니다. 현재 제작사의 어떤 계획은 그렇습니다. 소속사 대표이사, 그러니까 박해진 씨의 소속사 대표이사를 업무 방해로 고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 소속사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도자료와 함께 이메일을 공개했어요? 보내서 다 공개를 했어요. 저도 받았는데요. 네. 일단 문자 내용을 보면요. 물론 제작사 측이 공개한 겁니다. 네. 네. 보면 박해진 씨의 소속사 대표이사는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박해진 씨가 감독과의 리딩을 한다? 요거는 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입장은 그런 거죠. 소속사 대표가 지금 경찰 조사를 받을 입장인데 그럴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편하게 대본 리딩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상황을 소속사 대표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진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대표가 전한 거죠. 그렇죠. 네. 전한 거죠. 그러니까 제작사 측이 대답은 그렇습니다. 고소를 취하해서 변호사와,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하는 부분으로 변호사와 상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속사 대표가 다시 이젠 곧바로 3시 미팅을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제작사의 입장으로는 갑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전형적인 갑질인 이유는 뭐 고소 취하를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배우를 촬영장으로 보내겠다? 이거는 갑질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고소 취하를 이제 받아내고 난 다음에 네네. 10월 말이 되니까 소속사 측에서 연락을 두절했다라고 지금 제작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해보면 제작사 측의 주장은
배우를 이용해서 네. 그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든 후에 네. 사실은 그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제 이런 취지네요. 그런 거죠. 주장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네. 박혜진 씨 측도 할 말이 있겠죠. 네. KBS 측이 법적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제작사가 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마치 박혜진 씨 측의 어떤 잘못이 있는 것처럼 꾸며가고 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가 훼손됐다. 이 명예훼손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렇게 심화되고 있으니까 네. 그 한국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 그 우리 흔히 연매협이라고 하는 예. 이 연매협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제작사에서는 박혜진 씨와 그 소속사를 향한 무분별하고 과대한 언론 보도를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배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두 회사의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네. 소위 말하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뭔가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극적인 보도나 자극적인 어떤 언론 플레이 하지 말자.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연매협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또 궁금한 게 다른 출연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요, 사실 답답하네요. 드라마라는 게 중간에 배우가 교체된 경우 간혹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진행해야 할 때 배우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배우가 하차한 그 상태로 캐릭터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끝내기도 하는데 네. 이건 사전 제작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우가 중간에 교체되면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편성도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교차하고 있어서 네. 배우들은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되는지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찌 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작사 측과 소속사 측의 어떤 갈등처럼 이게 회사 대 보이는데. 회사의 얘기라고 그죠? 봐야 돼요. 네. 예.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박혜진 씨가 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박혜진 씨의 이미지에도 어쩔 수 없이 좀 타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박혜진 씨가 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네. 이건 회사와 회사 간의 어떤 문제로 이 법적 비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혜진 씨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법도 한데 사실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박혜진 씨가 쌓아온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엄청난 기부 활동 해오고 있고 항상 팬들하고 함께 봉사 활동 열심히 하는 걸로 유명한 박혜진 네, 씨인데요. 무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뭐 몸 불편하신 분들 또 복지재단 이런 곳에 후원했던 금액이 무려 17억 원에 달하는 어휴. 박혜진 씨 아닙니까? 또 그런 이 박혜진 씨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다라는 의견들도 많았고 뭐 화보 촬영이라든지 일본 팬미팅 이런 것들 통해서 해외 활동 재개하고 있고요. 소방청 화재안전 특별조사 광고 촬영에도 나서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가 있는 활동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빨리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브랜드 평판 1위, 그녀의 매력은입니다. 굉장히 톡톡 튀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끼도 많고요. 무엇보다 흥이 넘칩니다. 네.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 명 있는데. 여러 명 있죠. 혹시 네. 트로트 가수인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바로 맞히시는 겁니까? 네. 바로 가수 홍 씨, 네, 홍진영 씨 소식인데요. 그렇군요. 홍진영 씨는 지난 2007년에 걸그룹 스완으로 데뷔를 했죠. 그런데 이 걸그룹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2009년에 홍진영 씨가 만난 곡은 바로 사랑의 배터리. 맞죠? 이게 히트를 치죠. 이 예. 곡을 통해서 정말 트로트 여신으로 등극을 합니다. 네. 이후에도 많은 히트곡들을 냈어요. 뭐 네. 산다는 것, 엄지척, 그리고 사랑한다 안 한다. 그야말로 이제 트로트 여신을 넘어서 여왕, 아니 여왕보다 여신이 더 높군요. 네. 정말 최고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는데요. 네, 네. 그랬던 홍진영 씨가 여자 광고 모델 브랜드 네. 평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유, 어찌 보면은 걸그룹으로 데뷔하려고 준비했다가 무산되면서 아픔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화해보기네, 정말. 그렇죠. 네, 이게 더 잘 된 케이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브랜드 평판 1위 한 것도 정말 축하할 일인데 사실 이 브랜드 평판을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연예인들이라고 하면 네. 가수가 음반이 잘 돼가지고 빅히트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브랜드 평판이라는 건 또 광고랑 바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빅데이터로 1,650만 개 어휴.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뭐 참여라든지 미디어 소통량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홍진영 씨에 대해서 키워드 분석을 해봤더니 네네.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다고 해요. 즐기다, 아, 또 좋다, 네.
잘한다. 다 긍정적인. 이 그러네요. 긍정적인 것들이 네. 많거든요. 무엇보다 홍진영 씨가 그 평소에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흥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글쎄요. 안 좋아 보이는 모습보다는 좋아 보이는 모습이 훨씬 더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브랜드 평판 1위로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진영 씨는 저희 채널A 풍문쇼에서 네. 안방마님으로 몇 년간 또 맞아요. 활약을 했었잖아요. 아, 맞아, 그때 맞아. 굉장한 에너지로 촬영장 분위기를 확 휘어잡았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예능을 통해서 정말 많은 끼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네. 요즘에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한 예능에서는 여러 스태프들 자신의 매니저와 함께 일하는 모습, 평소 생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정말 털털하게 친구들처럼 그렇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매니저가 큰 실수를 했을 때에도 단번에 그냥 이해하고 즐겁게 그 상황을 그냥 즐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에너지를 줬었는데요. 네. 또 나아가서는 러브라인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 맞아요. 대상은 김종국 김종국 씨? 씨였죠. 예. 그렇죠. 네, 김종국 씨에게 정말 홍진영 씨만 할 수 있는 그런 애교를 보여주면서 네, 정말 네, 네. 그런 러브라인을 만들기도 했는데 김종국 씨뿐 아니라 김종국 씨 어머니까지도 홍진영 씨를 정말 예뻐했잖아요. 나중에 시어머니도 잘 구워 삶을 스타일. 구워 삼습니까? 근데 홍진영 씨의 애교가 그냥 보통 네. 애교가 아니라요. 흥이 넘치는 애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보는 사람까지도 네, 네. 정말 기분이 좋아 보이던데 네. 이게 또 집안 내력이라면서요. 이건 뭐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DNA죠? 홍진영 씨 자신의 그 SNS에 그 최근에 어머니 영상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네. 네. 어머니 영상부터 일단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 한번 어머니도 끼가 있으신가? 어플을 이용한 거죠. 예, 요즘 유행하는 깜짝 놀랐네, 어플. 지금. 얼굴이 야. 저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네요. 영상을 보시면 홍진영 씨 어머님이 이렇게 윙크를 하시는데 오, 예사롭지 윙크- 않아요. 사실은 홍진영 씨도 윙크 잘하잖아요.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게요. 예. 야, 어머니도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네. 그리고 홍진영 씨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친언니인 홍선영 씨가 맞아. 또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네, 매력을 네. 보여줬거든요. 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야. 어제 검색어를 보니까 홍진영 언니 직업 이 뜰 정도로 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매인데 두 사람의 케미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두 사람의 케미는 일단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삼겹살을 뭐 시켜 먹기도 하고 와.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흥이 넘치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까지도 기분이 좋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악가 출신이라고 해요. 이 언니분이 네네, 홍선영 네네, 씨가. 네. 그래서 역시 홍진영 씨 못지않은 노래 실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이렇게 사진 보시는 것처럼 포스가 남다릅니다. 눈빛도 강하고요. 사실 홍진영 씨도 그렇게 약간 좀 센 캐릭터가 없진 않잖아요. 그런데 홍선영 씨 언니분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거침없는 언행 때문에 더욱더 센 캐릭터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홍진영 씨가 다소곳하게 보이는 경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홍선영 씨가 이제 요리를 하고 있어요. 네. 요리를 하면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홍진영 씨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홍진영 씨가 게임하느라고 저희 쳐다도 안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진짜 언니가 씩씩거리면서 다가와서 뭐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 헤드셋 베끼고 헤드셋 줄 잡아 당기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또 동생은 뭐해 미쳤나 봐 이러면서 이게 현실 자매의 모습이라면서 맞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좋아했던 것으로 보였고요. 또 두 분 다 에너지가 굉장하시잖아요. 이게 활력 넘치고 개성 있는 모습에 많은 팬들이 엄지척으로 또 보였었는데 네. 그 와중에도 홍진영 씨는 게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 홍진영 씨 언니분이 네네. 약간 먹방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네. 먹방을 넘어서 먹언 그러니까 명언이 아니라 먹언까지 먹언. 남겨서 화제입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요. 다 아는 맛이긴 하지만 네. 좋은 맛을 알기에 먹는 것을 못 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탄산은 숨 쉬려고 먹는 것이다 라면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탄산을 즐기는 것에 대한 당위성, 정당성을 아주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고요. 네네네. 굉장히 처음 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기심이 많나 봐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선영 씨의 요리 실력도 어제 또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네네. 기발한 자신만의 반죽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제비를 만들고 또 그에 양념장까지 만들어가지고 함께 자매들이 먹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외에도 뭐 삼겹살, 수제비, 파김치
자신만의 삼합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함께 즐기는 홍진영 씨는 정말 행복하다, 맛있다라면서 그렇게 즐거운 자매들의 모습이 방송에 보여주면서 네. 흐뭇해했습니다. 네, 네. 홍소영 씨는 사실 연예인이 아닌데 그렇죠. 네. 이런 반응에 뭐 기쁘기도 하겠지만 좀 얼떨떨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이게 홍선영 씨가 사실은 그 동생 홍진영 씨 소속사 통해서 이번에 네, 네. 입장을 내놨어요. 먼저 네. 뜻밖의 관심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 네. 전혀 기대도 안 했었고 괜히 저 때문에 동생에게 이 해가 갈까봐 출연 고민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네.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동생의 소속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진영 씨가 직접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언니에 대한 걱정과 시청자에 대한 당부였는데요. 일단 언니가 보는 것과 다르게 좀 마음이 여리다. 네. 그러니까 좀 좋은 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면서 갑작스럽게 받을 관심에 네, 네. 대한 우려 그리고 좀 조언을 그렇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보통은 홍진영 씨가 워낙 스타니까 언니가 이 정도 끼가 있으면 빨리 보여줬으면 또 한데 그러게요. 아, 그러네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언뜻 듭니다. 예. 왜 이제야 공개했나 그러니까 예. 싶어요. 앞으로도 두 자매의 케미 저희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appy lady makes me crazy. Happy lady makes me crazy. Oh lady, oh give me coffee mug. Can you hear me? 네, 연애 터치에 이어서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연예가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홍정선 대중문화 전문 기자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거의 뭐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요. 의자를 좀 낮춰야 저희 되겠네요. 3명 좀 같이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생방의 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높은 데 올라가. 의자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제일 높은 의자를 선택하셨네요. 고개를 네. 숙여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일단 준비했을까요? 네, 올해는 연예계의 법적 공방이 참 많았습니다. 그 네, 네. 법적 공방의 원인에는요. 악성 루머가 있었는데요. 네. 그 악성 루머, 어떤 옳지 않은 혐의를 벗고 이제는 자유로워진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심적 고통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 네. 혐의를 벗었다고 하니까 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혐의를 벗었다고 하는 첫 네. 번째 주인공 어떤 분이죠?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그 가수 김은국 씨입니다. 아유, 예. 김은국 씨 아시는 것처럼 85년도에 데뷔를 했었고 뭐 호랑나비로 뭐 전국적인 그럼요. 스타가 됐었죠. 네. 그 이후로도 10대 가수도 됐고. 10대 가수 네. 되시고 뭐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예능이라든지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걷다가 대한 가수협회 회장까지 역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김은국 씨는 정말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말 다양한 법적 논쟁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컸던 게 이 성폭행 맞아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었겠죠. 네. 지난 3월에 30대 여성 A 씨가 네, 네. 이 김은국 씨한테 2차례의 성폭행을 네. 당했다고 네. 한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네. 굉장히 정말 큰 충격을 안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예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김은국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김은국 씨 측은 바로 그냥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요. 네네. 오히려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그 정황들, 증거들을 취합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불순한 의도라면 이제 이거를 이용한다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그죠? 예. 처음부터 이제 금전적인 요구가 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국 씨한테 접근을 할 때 뭐 법정 소송 비용이라면서 1억 5천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김국 씨도 의심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쭉 상황들을 얘기하시면서 뭐 성관계 등은 전혀 없었다라고 김국 씨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A 씨라는 여자분이 김국 씨에게 뭔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연예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안 좋은 소문 퍼뜨리면 좀 움찔할 것이다라는 생각, 이런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것이다라고 김국 씨는 주장을 한 것이죠. 네. 또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유리한 증거들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네, 어떻게 예. 보면은 뭐 그날 그 장소에 단 2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고 그렇죠.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은국 씨가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분을 속이고 나한테 접근을 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일로 돈을 요구했다. 그럼 신분 관련 얘기는 뭐냐? 2년 전에 한 지인 제이 씨가 내가 아는 사람이 미대 교수인데 만나보면 가수 일하고 이러는데 도움 될 거야 하면서 소개해서 뭐 차 한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거죠. 네네네. 그 이후에 한 후배가 가수 후배가 호텔에서 디너쇼를 했는데 이제 디너쇼 같은 거 하고 나면 뒤풀이가 있는데 네네, 그렇죠. 그 자리에 또 이 여성이 와서 함께 뭐 술자리를 즐겼다고 하는데 네. 결국 이제 김은국 씨가 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알고 보니까 미대 교수가 아니었더라. 이 부분이겠죠. 그랬죠. 그러니까 A 씨 측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초상화를 주겠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었는데 네네네. 김은국 씨 측은 일단 교수가 아니라 미대 교수가 아니라 보험회사 영업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연락을 피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직업 사이가 너무 거리가 먼데요. 네, 그것도. 뭐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A 씨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이 구체적인 금액 내가 요구한 적이 없다. 네. 나 역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혀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첨예했던 상황이었죠. 그 A 씨 얘기 중에 제일 그 눈여겨볼 것은 본인 스스로가 미대 교수라고 말한 적이 없다예요. 그러면서 그 보험 영업을 하다 보면 고객들 많이 만나고 뭐 선물도 많이 보내고 그러지 않느냐라면서 그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김은국 씨는 A 씨를 상대로 형사로는 무고죄 소송을 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형사상으로는 네. 무고죄를 걸고 하나 민사상으로는 내가 지금 손해를 봤다.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데 어떤 손해냐면 내가 연예인인데 이렇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 명예가 훼손이 되고 내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네. 연예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송을 걸었는데 그 금액이 너무 커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었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였나요? 2억 원이었는데, 어휴, 네, 이 2억 원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동안 뭐 활동 못한 거에 대한 변상, 뭐 배상 이 의미도 있지만 내가 그만큼 나는 결백하다, 억울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했다는 게 또 그 당시에 김은국 씨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은국 씨가 참 뭐 송사가 이게 끝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네, 그야말로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됐을 텐데 네. 4월이었죠. 그 김은국 씨 아내 폭행설이 불거졌습니다. 4월 25일 그 새벽 2시쯤에 김은국 씨가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었죠. 네.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당시 이제 새벽 2시였고 이제 아내분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네, 네. 이 남편이 나를 때린다, 폭행한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봤는데 경찰이 보기에 이거는 그냥 단순 부부 싸움 정도다 생각이 들어서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김웅 씨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뭐 그 뒤에 아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단순 부부 싸움이었을 텐데 김웅 씨가 요즘에 최근 네, 네.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딸, 아들한테 이제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걸 확인시켜주는 이게 중요했고 근데 그래도 딸아들하고는 좀 화해가 많이 됐다 그래요. 네. 근데 아내는 쉽지 않죠. 이게 또 게다가 이제 여자 관련 문제였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김은국 씨가 좀 더 아내 마음을 잘 알고 잘 이렇게 뭐 용서도 구하고 또 살뜰하게 지금 딸아들 굉장히 잘 챙긴다고 그래요. 네, 뭐 네. 등하교도 시키고 아내분한테도 잘하면 금세 또 화해가 될 겁니다. 예, 이제 다시 A 씨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네, 법적 공방이 있었고요. A 씨가 제기한 강간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김은국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심경을 저희 채널A를 통해서 직접 밝혔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아니, 홀가분하죠. 마음은 좀 편해졌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게 있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료가 되겠지만은 뭐 저는 그런 그 결과보다는 내 생활에 더 충실하게 또 왜냐면 너무 많은 걸 잃었거든요. 하루빨리 방송에서 팬들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예, 하루 빨리 찾아뵙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복귀를 좀 빨리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빨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건이 났던 게 3월이었고 사실은 2달 만에 5월에 김은국 씨는 무혐의 이제 그 선고가 내려졌어요.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조금 남았다는 거는 이제 그 상대 여성의 무고죄 관련 이거가 이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해서 경찰이 이제 보안 수사 중이고 네, 하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본인이 무혐의 받은 건 맞잖아요. 네. 지금 어느덧 6개월, 반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활동하시더라고요. 어떤 네,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 1인 방송을 시작하셨어요. 아. 워낙 본인이 들이대 막 이렇게 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 들이대 쇼를 시작을 했고 이걸 뭐 손님도 초대하고 기존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방송을 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히고 계시고 하나는 앨범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지금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작품으로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노래를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또 채널A 풍문으로 드로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또 직접 밝힌 영상도 있어요. 네. 같이 보시죠. 네. 매일 아침에 6시에 나가요. 축구로 나가고 그 이제 집에 봉사를 좀 많이 하고요. 틈틈이 이제 저는 종교가 불교라서 이제 절에 자주 가고 뭐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 혐의를 벗으셨으니까 앞으로의 활동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네. 바라겠고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다음 이야기할 주인공은 네. 그 원더걸스 출신의 예은 씨입니다. 아, 원더걸스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뭐 Tell Me, Nobody 이곳에서 뭐 빅히트를 했던 원더걸스 출신의 예은 씨가 다음 주인공입니다. 네. 예은 씨가 어떤 혐의를 받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예은 씨 혐의 전에 예은 씨 아버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은 씨의 아버지가 목사신데 그 박 씨 목사님인데 이분이 사실 9월 3일에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왜 징역 6년의 실형을 어마어마한 이 실형을 받았냐면 이 신도들한테 엔터테인먼트 사업하자 하면서 150명에게 무려 200억 원대 금액을 편취한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어서 실형을 받았는데 단위도 커요. 네. 그러면 또 예은 씨는 왜 관련이 됐느냐. 당시에 이 박 목사는 이미 복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자들이 근데 이 예은 씨가 사업 설명에 나오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네네. 그래서 이 사기에 예은 씨가 가담했다라고. 연루돼 있다, 가담해 있다 하면서 예은 씨도 또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서 네. 예은 씨가 고초를 좀 겪었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일단 그 예은 씨의 아버지가 유명인의 딸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을 홍보를 했다라는 네. 거죠. 보면 딸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급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피해자들을 꼬였다라는 건데요. 당시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엔터테인먼트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법인을 설립해서 자기네가 운영하겠다고 딸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거대한 아이돌들이 다 올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예은 씨도 이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 7일 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뭐 사기를 공모하거나 아니면 이 투자금 등을 건네받은 정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은 씨는. 그 예은 씨 그동안 이제 경찰 조사 한 차례 받았었고요. 이 자신의 어떤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예은 씨도 한 달 만에 혐의를 벗은 건데 네네네. 당시 이미 한 달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본인의 죄 없음을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사업 설명회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카페였고 아버지가 한번 카페에서 만나자 해서 카페를 나갔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아버지를 카페에서 만날까? 사실은 예은 씨 어렸을 때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한 상태였고요.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만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아버지가 계속 눈물로 읍소리해서 만났다가 또 사건이 벌어져서 또 헤어졌다가 이걸 반복해오던 어떻게 보면 그런 질곡의 그런 부녀 관계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은 씨가 당시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아버지가 사기 사건 말고 성도 그 성추행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 어떤 관련 사건에 내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 거. 이것만으로도 그 사기와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그런 또 말을 했었죠. 네. 참 예은 씨 입장에서는 네. 진짜 뭐 다들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 이건 이제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은 씨에게도 이런 그 눈총이 좀 쏟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로 인해서 그 예은 씨의 이미지에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실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네.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어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까지 당했었기 때문에 네, 물론 네. 지금 무혐의가 됐지만요. 그래서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활동하는데 당연히 지장이 제동에 있죠. 걸릴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중단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혐의를 벗었고 억울함이 입증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데 뭐 예능, 공연 다양한 것들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해서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예은 씨가 혐의가 있는 동안 무대 못하면서 무대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컸었나 봐요. 무혐의 받자마자 라이브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팬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그 예은 씨의 어떤 심경을 대변해주는 문장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신을 1순위로 생각하자라는 말을 했어요. 이때 뭐 예은 씨의 마음이 어땠는지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 자식 간의 사이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밖에 없다 뭐 이런 어떤 그렇죠. 표현도 되고 자기와 아버지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 달라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표현도 의미가 아닐까. 그냥 있겠죠. 완곡한 어떤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또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혐의를 벗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오늘은 네. 그래도 혐의를 벗은 스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분의 이야기가 남아있죠? 네, 다음은 가수 이상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상우 씨는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88년에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네, 네. 이후에 많은 곡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슬픈 그림 같은 사랑, 그리고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네. 정말 수많은 히트곡이 배출이 되면서 90년대의 발라드 전성기를 이끌었고 네. 남자 솔로 가수로는 거의 원탑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네. 활약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또 음악 기획자로서도 변신을 했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뭐 한간 씨라든지 장나라 네, 네, 씨라든지 이런 신인들을 발굴해서 데뷔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보컬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워낙 노래를 잘하는 가수였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네. 거기를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 아카데미도. 왜 가셨죠? 예? 왜? 노래 배우시려고요? 만나러 갔죠. 이분을 만나러. 네. 아무튼 예. 그런 이상우 씨가 어떤 혐의에 휩싸였나요? 사기 혐의였어요. 예, 지난 그 6월이었는데 가수 이상우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사업가 A 씨가 수원지검에 이 고소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5년도에 이상우 씨가 펜션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2억 원을 A 씨한테 빌렸는데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 고로 사기다라고 이제 고소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2015년에 돈을 빌리고 빌릴 당시에 2016년까지 갚을게요 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2016년까지 그 뭐 2억 원을 빌렸는데 2억 원 중에 한 푼도 변제를 하지 않았던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돈을 빌릴 때 이상우 씨가 나 그 펜션 개발 사업하잖아. 네. 그 펜션의 펜션 지을 땅을 담보로 해서 담보를 줄 테니까 그러면 사실 담보 제공을 네. 하고 2억 원을 빌리면 사실 네.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좀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 담보 제공도 하지 않았고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이상우 씨 소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돈 빌린 분 입장에선 1년 지났는데 돈도 안 받았고 난 네, 담보도 네, 못 받았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한쪽으로 형사는 사기, 한쪽으로 민사로는 내가 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또 언론에 밝혔었죠. 그러니까 A 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없는 걸 가지고 네. 돈을 편취한 예, 어떤 그렇게 사기다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네. 연예인뿐 아니라 우리들도 네. 사기 그러면 굉장히 큰 그렇죠, 제목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예. 나 사기꾼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 특히 돈을 빌렸는데 언제까지 갚을게 하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사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속을 소중하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긴 한데 네, 네. 더욱더 이상우 씨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이유는요. 사실 이상우 씨가 자신의 가족사를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발달 장애를 갖고 있어요. 큰아들이 맞아요.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생활을 어려운 생활을 쉽지 않은 생활을 방송을 통해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고 네네. 장애인들을 위한 홍보대사 활동이라든지 관련 사회단체에서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호감형 이미지였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기 혐의를 쓰게 되면서 네네. 많은 대중들로부터 실망감을 얻게 해줬죠. 자, 이제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또 알 수가 없는 네, 얘기니까. 네, 그럼요. 이상호 씨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말씀하고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요?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게 6월 25일이었는데요. 네. 이틀 뒤인 27일 날 보도 자료를 이상우 씨가 냈습니다. 네. 여기서 강조했던 거는 사기가 아니라 차용, 돈을 빌렸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아는 형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건 맞다. 그리고 아직 갚지 못한 것도 맞다라는 얘기를 쓰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갚았을 뿐인데 이름이 이미 알려진 사람으로서 남의 돈을 고의로 갚지 않거나 네. 처음부터 사기를 치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사기라는 표현 자체를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네. 저도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니, 나는 사기 쳐도 대한민국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본인의 이미지가 있고 얼굴이 다 알려져 있고 이름을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돈이 애초에 갚을 돈이 없어요. 네네. 혹은 아예 갚을 의사도 없었어요. 그래놓고 빌리면 사실 그게 사기인데 그럼요. 이상우 씨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을 해서 갚을 능력도 있고 갚을 뜻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김은국 씨는 사건 2개월 만에, 예은 씨는 한 달 만에였다면 네. 이상우 씨는 바로 이틀 만에 이 이제 고소를 진행했던 사실 이제 아는 형이었다 그래요. 그렇죠. 이 지인분과 다 이제 소통 문제로 서로 오해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소통을 잘했고 그래서 이 합의를 받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도 취하가 됐고 예. 그리고 다행인 거는 고소만 취하된 게 아니고요. 두 사람이 원래 친한 형 동생하는 사이였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관계도 회복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예. 또 저는 가장 기뻤던 대목이 이상우 씨가 이 관계 회복을 했다는 부분이 그렇죠. 반갑더라고요. 그러네. 일단 뭐 사건 자체는 확실하게 네. 해결이 된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또 역시 이미지. 그렇습니다. 예, 뭐가 하나 엮이면 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이후에는 또 이미지에 이제 맞아요. 타격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사실 옳고 그름, 사실과 거짓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런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연예인들은 이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상호 씨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망감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이상호 씨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네네.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과 팬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려서 죄송하다. 그리고 네네. 앞으로 매사 정말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하겠다라고 앞으로의 각오까지 덧붙여서 밝혔습니다. 네, 아마 그 이상호 씨에게도 이게 약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혐의를 벗게 된 세 분의 스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다들 앞으로의 그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행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아무리 친해도 동거래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주간 핫토픽이 되게 의미 있는 기획을 그러니까, 준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보도는 강렬하게 보는데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연예인에 대해서 야단칠 건 야단치되 오해해서 잘못 비난하지는 맙시다라는 그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앞으로도 좀 이런 좀 좋은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through all them changes. A lot of stuff came down. I dealt with all the issues. You might say I've been around. But back when I got started. 이번에는 생활 속에 여러분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부동산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2달이 벌써 지났는데요. 네네.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떨지 궁금한데요.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네, 9.13 대책 이후에 가장 네. 중요한 뚜렷한 특징은 거래가 사라진 거래 절벽이었고요. 이제 과거에는 미친 호가라고 해서 이제 집주인들이 몇 억씩을 그냥 불렀던 이제 호가를 높였던 부분도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고 지난주 들어서는 일단은 매매가도 강남 쪽에서 이제 1, 2억씩 떨어지고 있고 전세 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기도 한데 실은 내년도 부동산 전망 굉장히 많이 궁금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매주 이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시장의 뭐 등락률도 평가하는 이제 부동산 114의 아주 전문 윤지혜 연구원과 함께
내년도 이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철진 칼럼니스트도 전문가지만 네. 뭐 다방면 경제와 관련된 거 다 이제 알고 계시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또 전문가 한 분과 매주 얘기를 현장에서 해보자. 뛰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예. 이분 얘기는 진짜 뭐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전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지혜 연구원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 저는 성을 보고 여성분인 줄 알았더니 남성분이시네요. 예. 네네. 자, 내년 부동산 시장 일단 결론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일단 예, 시장 전반적으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뭐 정부 규제도 있다 보니까 내년 전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별로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데요. 뭐 최근 2년 사이에 그 서울과 수도권은 단기간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그 수도권의 경우 그 외곽 지역은 사실 실수요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네. 뭐 크게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반면 서울과 그 서울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투기 수요도 상당 부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네. 약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거기다가 정부의 그 강력한 규제와 내년 그 3기 신도시 공급 그리고 금리 인상 변수가 그 수요자 주택 구매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다 보니까 네네. 내년에는 이들의 그 움직임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그 청약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실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가격도 정부에서 사실 크게 못 올리도록 통제를 하고 있어서 사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청약 시장 중심으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수도권과 수도권 외곽 지역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네요. 진짜 예, 궁금하네요. 뭐 실수요자도 뭐 개인별로 각기 사정은 다르긴 한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분양가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고요. 그 초기 자금 마련 부담도 좀 덜합니다. 또 정부가 지금 3기 신도시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청약 계획을 세우길 권해드리고요. 특히 공공택지지구 같은 경우 당첨 후에 한 8년 정도의 전매 제한과 그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죠. 네, 그리고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분들은 사실 덜 오른 지역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재 서울에서 사실 저평가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덜 오른 지역을 살펴보신다면 뭐 한강 이북에서는 노원구나 뭐 도봉, 강북, 중랑구 정도가 있겠고요. 한강 이남에서는 한 금천구나 구로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에서는 뭐 일산이나 삼본, 중동 신도시가 덜 올랐고요. 그리고 2기 신도시에는 파주나 뭐 동탄, 김포 신도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들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기사를 보니까 이 수요자 입장에서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사지 않고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 아까 정철진 칼럼니스트도 쓰셨습니다만.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밖에 또 다른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살펴봐야 될? 일단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 관점에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사실 실수요자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출퇴근 조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그 직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요. 네네네. 현재 뭐 수도권 내에도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있습니다. 뭐 GTX나 뭐 경전철, 김포 도시철도처럼 그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개발 계획이 현실화되더라도 그 현재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이 좀 침체가 되더라도 이 여파와는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좀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약세 국면에 들어간다고 해도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예. 자,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지혜 수석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다주택자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도 함께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가 굉장히 네네. 중요한데요. 하나가 세금이고 또 하나가 금리입니다. 이 세금과 금리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이 실수요자도 꼭 기억할 대목인데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본격화된다면 네네. 실은 내년, 후년으로 갈수록 이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세금 부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하나가 금리입니다. 당장 오는 11월 30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예고했죠. 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면 이 역시도 부동산의 악재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과 금리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다를 꼭 기억을 하시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또 금리를 빠르게 못 올린다면 실은 부동산도 그렇게 급락할 가능성도 적다. 이 금리에 대한 생각을 꼭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치매를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방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은 진단, 그다음에 막상 치료하는 정면에서도 국가가 필요하고 이후에 요양까지 A부터 Z까지를 모두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이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드디어 정부가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치매 환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는 이제 최근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지난 2008년 정도부터 시행했었죠. 저도 뭐 역사를 찾아보니까 2008년에 처음으로 장기 요양보험 할 때 이제 치매라는 것들을 넣게 됐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가 아직 치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뭐 적극적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빠르게 확산이 돼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경도 치매 혹은 경증 치매라고 하죠. 확실한 치매 증상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전문가 소견으로는 치매 초입 단계라고 하는 이분들까지도 같이 지금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에 대한 인식, 치매 국가 책임제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가벼운 치매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그렇죠. 중증으로 안 가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업계에서도 다양한 치매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실은 국내 보험사가 처음 치매 관련 상품을 내놓았던 게 1992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당시 상품도 안 팔렸고 유야무야 끝나게 됐었고요. 그 이후에 2008년부터는 치명적 질병 보장에 하나로 이렇게 껴놓고 판매하는 이런 것이 우리 치매 보험의 현실이었는데 실은 작년 말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경증 치매, 특히 이제 CDR 임상 치매 평가 1점도 같이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런 보험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환자 가족분이라든가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치매 보험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DR 척도 치매 심각성 정도를 지표화한 것이죠. 임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점이 이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1점이 경증, 2점이 심거, 3점이면 굉장히 심한 거죠. 네네네. 자, 아무튼 다행인 것은 이런 그 보험이 좀 나왔다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도 이제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접어드는 그런 국가가 된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세요. 네, 지난 주말 이 서울 아현동 KT의 지하실 화재로 그야말로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인근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막대했다고 그래요. 카드 결제가 안 됐기 때문에 관련한 사항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서울 아현동 가구단지입니다. 인터넷과 카드 결제 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상인들은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북적거려야 할 주말 낮 시간대지만 가구점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 작동이 안 돼 손님을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일요일 토요일에 양일에 하면은 한 600만 원 선 그 정도 매출이 오르는데 주로 가구 장사는 일요일 토요일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피해 상황이 엄청나게 커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는 한 가구점은 인터넷 사이트가 먹통이 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매출이 보통 한 1,500에서 2,000 정도 나오는데 거의 그 매출이 한 70-80% 정도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말 대목을 놓친 인근 상인들도 한숨을 내쉽니다. 원래 지금 자리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PC방에 지금 한 명도 지금 이제 안 오게 되면서 평일 매출보다 진짜 2배 이상 나오는 주말 매출이 지금 타격을 좀 받게 되었고요. 계속 기다려라 복구 중이다.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돼 있는 게 너무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죠, 되게. 주말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화재로 인한 통신망 장애는 날벼락이 됐습니다. 채널A 이다혜입니다.
생방송 김윤우의 굿모닝 11월 26일 월요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